자, 그러면 이제 지리산의 이제 발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의 발견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배경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결과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 신앙을 개척에 된 동기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향신료를 얻기 위한 거죠. 후추나 계피 같은 인도나 실론, 몰라카 같은 오늘날 이제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동방에 대한 관심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묵록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동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특히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에는 지팡코라고 해서 일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일본에는 그 당시 이제 많은 금과 은이 있는 나라다라고 뻥튀기를 냈죠.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지리산 발견의 원동력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욕구와 관심뿐만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어떤 항해 조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과학 기술이 되게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항해할 수 있는 나침판이라든지 하기 특히 인제 먼 원거리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해적이 많다 보니까 해적을 격퇴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선박에 닫혀있는 대포를 장착한다든지 그다음에 범선이 발달됐다. 그때 대표적인 건선은 카라반선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 갖고 예전에 갤린선 같은 경우에는 갤린선은 주로 이제 이건 범선이 완전한 범선은 아니죠. 노와 범선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완전한 인제 바람 위에서 가는 범선이 발달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리학과 천문학도 발달됐는데 포스칼레니의 지구 구형설. 예전에 인제 서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중세 시대 서양인들 비교해 보면 세계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 죽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토스카니아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죠. 둥그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헤로도나 사분이 그다음에 포톨로마이오스의 지리학 이런 것들이 인제 여러 가지 있다. 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주에다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별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각자 읽어 보세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1184 번하고 1185 번 요거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토벌 국가의 등장과 국왕의 장려. 그래서 중앙 집권에 필요한 재정 국가에서는 필요한 재정을 이제 충당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 지리산 발견 때 막는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중앙 집권 국가들이 대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금 지원을. 그래서 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왜 이제 지리산 발견을 할 때 그 당시 지원했는가에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서양사 강좌할 때 강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여긴 기본 강의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종교적 정렬. 그래서 이슬람과의 투쟁을 통해 통일 왕국이 형성됐고 특히 이제 여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원래 지리산을 발견한 이제 초창기 때 주도했던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야.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가운데서 인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필요했고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상당히 종교 열정이 뛰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카톨릭을 상당히 신봉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제 이슬람 같은 경우에 격퇴 대상이기도 했죠. 그리고 예전부터 동방에 프레스탄 존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있다고 인제 믿고 있었어 사람들이. 그래 갖고 이제 유럽인의 한상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프레스트 존 또는 요한 사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스존이나 요한 사제가 뭐냐면 통치하는 국가가 유럽 밖에 있고 이들과 손을 맺으면 뭐 이슬람 세력을 격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한 사제가 있는 곳은 뭐냐면 에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 몽골 이런 데서 이제 찾았죠. 예. 그래서 몽골에 사신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좀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 갖고 예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주변에 다 이슬람 세력권인데 비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죠. 그러면 요때 에티오피아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통 카톨릭이 아니라 동방교회 일종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인제 그 15년 개정 교과서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천체 교과서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존 맨덜비 주나미의 맨덜비 여행기가 있거든요. 예. 요게 요한 사제라는 이제 뭐냐면 것이 나와. 그때 요한 사제는 이제 뭐냐면 몽골의 그 뭐냐면 약간 요 비교해서 인제 나오는데 몽골의 한 수장 정도? 몽골의 왕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데칸이니까 몽골의 칸 그 밑에 있는 뭐 요렇게 이제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황제는 요한 사제는 그 황제 요한 사제는 기독교이며 그의 백성들 대부분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데칸의 칼을 아내가 맞았고 데칸은 요한 사제 아내 딸 뭐 요한 사제가 기독교인 그 성직자 같은데 딸 결혼할 수 있나? 자 하여튼 여기 보면 맨델비 여행기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잉글랜드 사람이 인제 쓴 건데 대개 보면 이제 허풍이죠. 이 가장되고.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맨덜비 여행기는 14세기 전반 영국 출신이었던 존 맨덜빈이란 인물이 예루살렘이나 인도, 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보고 겪은 일들을 자전적으로 기록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남아시아 지역이나 동아시아에 관한 유럽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맨덜빈이 전설적인 유한사제가 아 그 페르시아나 인도 혹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럽인들 몽골 제국 시기에 아시아에선 요한 왕국을 찾아서 실패했고 이후 이제 그 15세기 유럽인들은 요한 사제를 아프리카 대륙인 에티오피아로 생각했다. 에티오피아는 이제 뭐냐면 정통적인 이제 뭐냐면 기독교 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허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종의 뭐 소설책이다. 드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게 이제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럼 왜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지리산 발견을 주도했냐? 그걸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슬람과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항로무역 독점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로무역을 할 때 대개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항로를 이제 주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면 여기에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여기 이탈리아 거쳐서 에스파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도착할 때는 향신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결국에는 이쪽에 가서 직접 직구를 했다. 이런 욕망들이 강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동방물을 차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향신료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이 당시에 인제 관련도 있어요. 왜냐면 콘스탄티노플이 동방무역의 중심 도시가 아니었고 왜냐면 이미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갔죠. 향신료 가격이 오히려 가격이 안정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반론이 있다는 거. 자 하여튼 그 또 지리적 이유로 여기 에스파냐, 포르투갈 대서양 연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 지중해 연안하고 소외돼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 기반 확대 및 정책 강화. 이거는 이제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중앙 집권 왕권 강화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예.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향신료 무역을 왜 그 당시 뭐냐면 신경 쓸 수밖에 없나. 향료인데 향신료죠. 요걸 인제 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얘기한 건데 좀 볼게요. 192 이게 잠깐만요. 예. 요거 읽어 보겠어요. 1191 번하고 1193 번. 아 여기 보면 잠깐만요. 요거 볼게요. 예. 자 번영을 자랑했던 베네치아와 한자 도시들은 구태여 새로운 항로를 찾을 필요가 없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어느 정도 지중해 무역이나 북해 무역을 혜택받고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만 절박한 이유를 필요성도 없었다. 그래서 포르투갈 및 이와 경제적으로 입장했던 에스파냐는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어 있었고 이슬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며 새로운 항로에
발견으로 초래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강력한 갈망과 필요성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뭐 사회사 개론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왜 향신료가 필요하냐? 이건데 자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을 사용하듯 그 유럽인들은 일찍부터 아시아 생산 후추와 계피 같은 향신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된장이나 간장 같은 이제 뭐 콩으로 만든 이런 이제 식물성 그 단백질을 먹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 콩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산지가 만주나 한반도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지금 사용했던 이제 거고요. 유럽에서는 콩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주로 그 앞에서만 이제 육식성 그 단백질 같은 거 있죠. 육류성 단백질 같은 걸 필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그 뭐냐면 향신료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프레스트 존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1189 번인데 읽어 보세요. 너무 길어. 그래서 있고 카라반성 관련된 내용이 여기 좀 있죠. 이 지도에 그 그림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갤리선 같은 경우에는 노를 줬는데 노를 다 없앴죠. 삼각형의 인제 뭐냐면 그 카라반선을 만들어 가지고 범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원 대서양이나 태평양 건널 때 사용했는데 카라반선이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갈리온이라고 했어, 갈리온. 음. 이게 이제 배 형태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범선이다. 그래서 그 대교 원거리 항해에 맞는 그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의 발달 관련된 선박의 발달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서 되게 자세히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그 당시 발달된다. 범선이 발달된다. 근데 굳이 인고 공부하면서 그것까지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다오선도 나오고 카라반선도 나오고 갈리온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배드되는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다시 인제 넘어가서 자 인도 항로의 발견. 그래서 먼저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포르투갈이 먼저 했죠, 스페인보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항해를 할 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인제 뭐 이렇게 인도 항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 아프리카 연안에 보면 그 흑인 노예들이 많잖아요. 흑인 노예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다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시망부까지 인제 발견돼서 요쪽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그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흑인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가서 인도 항로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뭐냐면 최초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키 왕자예요. 그래서 항해 기술과 탐사에 관한 지식 이 지도 축적 이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 연안으로 섬나라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때는 금과 노예 모욕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시면 엘리케 왕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사진이 있고 뭐 조각상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지상에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것은 바르톨로메 디아스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희망봉을 거쳐서 희망봉은 인제 요게 그때 만들어진 거죠. 희망을 받다 해서 갖고 가는데 요걸 거쳐서 이제 인도 항로를 했다. 그래서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 동해안을 진출했다. 여기까지 진출했고 그다음에 요길 바탕으로 인제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걸 요쪽까지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스코 다 가마요. 그래서 아프리카 연안과 인도에 거쳐서 인도로 항했다. 그래서 향신료 무역을 장악했다. 원래 이 인도양 무역은 그 교과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랍인들이 인제 장악했던 무역이야, 이슬람교도들이. 예. 아랍인보다는 이슬람교도가 낫겠다. 아랍인들은 이제 그 인종이고 그 이슬람 상인들이 여기를 장악했던 곳이죠. 예. 이산성인들이.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항로인데 나중에 이제 누가 참여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거야. 나중에 한 거야 얘네들이. 예. 그래서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거의 발견이나 의미는 누구 입장에 서양인들 입장에서 발견인 거고 이미 뭐냐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상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참여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인제
상인들이 여길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넘겼냐면 이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한테 넘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인들은 배에 대포를 장착했어요. 장착해 갖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도나 그 당시 이스라엘 상인들은 그냥 상선이기 때문에 그 대포를 장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상인으로부터 인도양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 그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포르투갈은 좀 한계가 있어. 예.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포르투갈은 인구가 200만도 안 되는 국가예요. 200만. 그러니까 상당히 소국이죠. 예. 근데 이제 적은 인구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기 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뭐 다 장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거점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들, 해안가의 거점들을 장악하고 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요길 기반으로 해상 무역을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 영역 지배보다는 거점 지배를 했다. 왜냐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은 인력을 이제 거기에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에스파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에스파냐가 있는데 에스파냐는 이제 그 신대륙 발견하고 갔는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아보케르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거점 지배에 관련된 내용을 근데 이제 뺐네. 내가. 여기 보면 자, 아부케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르투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영역지보다는 무역 거점 확보에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요충지, 인도양의 주요 요충지를 장악하고 나서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이 아부케르크의 어떤 전략은 후에 이제 포르투갈과 계속 계승을 했다. 식민지 관리에도 크게 이용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포르투갈의 동방 경략이 이렇게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그 함대의 우수한 군사력 결과지만 이를 지휘한 그러니까 지휘한이죠. 아부케르크의 타고난 솜씨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그는 무역에 의한 거점과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영토를 요구하는 점령자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그치고 예, 그 이상 요구하거나 그다음 영토를 요구하거나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책은 그 후에 포르투갈 정부에 계승되었다. 그것은 이 강대한 지역의 토착세력과 불필요한 마차가 분쟁을 회피한 것도 있었으며 오직 무역과 산업 및 이익의 보호에만 정연했다. 예.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요거 외에도 포르투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일일이 점령할 수 있는 어떤 인력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점으로 점령했던 것이 뭐냐면 호르무즈, 고아, 그다음에 말라카, 그다음에 뭐 마카오 이런 것들이 다 거점 도시예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거점 도시는 나중에 영국, 네덜란드에 다 뺏기죠. 유일하게 남았던 게 이 마카오죠, 마카오. 마카오는 예 제가 중국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원래는 이게 명나라 때부터 여기에 포르투갈인들이 인제 살았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명나라 한관들이 인제 뭐냐면 그 권력이 강했잖아요. 그 한강대에게 뇌물을 주고 요게 일종의 중앙 정부를 모르는 일종의 아지트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 중앙 정부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강대에 뇌물을 주고 계속 거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치권을 얻게 되고 이게 그냥 나중에 개항 이후에 인정받게 된 거죠, 마카오는. 예. 그래서 인제 요기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점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넘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에 조총을 전달했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을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에스파냐를 보죠. 자, 에스파냐는 이제 콜럼버스가 있죠. 콜럼버스는 이제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지구를 둥글다고 믿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오늘날 이제 지구의 둘레보다 4분의 1 정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중국을 갈 수 있다고요. 중국의 인도에 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유럽하고 인도의 거리를 대서양 정도만 생각하고 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착각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신념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스페인에 갔다가 퇴짜 맞고 나서 아니 포르투갈 갔다가 퇴짜 맞고 나서 신대륙으로 들어왔죠. 아니 에스파냐 갔죠. 근데 포르투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콜럼버스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콜럼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좀 약간 자신감이 없었고 굳이 뭐냐면 돌아서 갈 필요 없죠. 이미 항로 했잖아요. 인도양 항로 쪽으로 가니까 대서양로 쪽으로 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 뒤늦게 참여한 에스파냐 입장할 때는 이미 인제 인도양 항로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입장할 때는 그 대서양로 장악이 할 필요가 있겠다. 포르투갈 장악하자는. 그래서 콜럼버스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콜럼버스는 자기 신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인제 쭉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대서를 쭉 가면 인도가 발견됐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인도의 자리에 아메리카가 있었죠. 아메리카의 그 카리브 연의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는데 원래 이 서인도 제도 콜럼버스가 발견된 제도가 오늘날 이제 어디 아이티 있죠. 도미니카 공화국인가? 그 섬 있잖아. 히스파니아어의 섬인가? 거기에 인제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근데 콜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새로운 대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인도라고 생각했죠. 얘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인디언이라고 붙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새로운 대륙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라고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메리코 베스푸치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에 따라서 아메리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인제 있고 콜럼버스의 인제 뭐냐면 그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콜럼버스가 인제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서쪽만 가면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딱 둥근 발가를 주면서 "요거 한번 세어 봐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세어 보지 못한 거야. 근데 콜럼버스가 여기를 끝 딱 탁 갖고 요걸 깨진 상태로 이렇게 세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먼저 한 게 중요한 거다." 다 누구나 뭐냐면 누구나 대서양 건널 수 있지만 다 어떤 사람도 대서양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건너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죠. 후에 만들어진 얘기야. 예. 예전에 교과서에 그게 실려 있는데 그거 만들어진 얘기라고 나중에 이제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얘기야. 예.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 일화 자체가 인제 잘못된 거죠. 후에 만들어진 얘기다. 예. 하여튼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있기 때문에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했죠. 근데 콜럼버스도 그 이름 많이 나와요. 지명이 많아요. 미국에도 인제 그 콜럼버스라는 지명 많잖아요. 그다음에 콜롬비아라는 나라도 인제 그 콜럼버스에서 나왔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젤란 세계 일주를 감행했죠. 그 마젤란은 이제 필리핀 들렀다가 그 원주민한테 죽긴 했지만 그 부하들이 계속 인제 뭐냐면 세 그 배를 끌고 이제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가설이 아니라 직접 증명했죠. 그리고 요때 이제 필리핀이 스페인 영토가 되죠. 예. 필리핀이라는 말 자체가 필리페 2 세라는 명칭에서 따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영국과 프랑스 볼게요. 자 참고로 초창기 때는 이제 16 세기 때까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심을 했고 17 세기 초반까지 그래서 중반까지는 뭐냐면 네덜란드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후에 이제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인데 17 후반 때 등장했어.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나중에 점점 패권이 되는데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해상 패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단 얘네들보다 인구가 많아요. 예. 인구가 많고 산업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식민지 장악에도 큰 기 어 역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와 캐나다에 집중했죠, 신대륙 중에.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인제 이미 남미 지역은 그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인제 영국은 북아프리카, 캐나다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인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예. 그중에 눈여겨볼 게 드레이크라는 사람인데 드레이크는 이거 카리브해 있잖아요, 카리브해. 카리브해 해적으로 되게 유명해요. 예. 카리 카리 카브 카리브해 아시죠? 여기 미국 있고 이게 멕시코가 있으면 여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 여러 섬들이 있고 이게 카리브해인데 요 카리브해가 상당히 뭐냐면 해적질하기 되게 좋아요.
일단은 여기가 섬들이 많기 때문에 숨을 데가 많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스페인이 또 이제 카리브해를 통해서 인제 뭐냐면 본국에 금과 은을 많이 뭐냐면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적들이 딱 기다렸다가 이 스페인이 인제 선박을 약탈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산악선 제도가 있었어. 산악이 뭐냐 하면 요거는 인제 잉글랜드에서 인제 처음 이제 실시했던 제도인데 영국에서. 이 영국은 그 당시에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스페인은 부강한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야. 그래 가지고 어떤 제도를 했냐면 산악선 제도를 운영했어. 그래 갖고 일종의 드레이크 같은 해적들 영국인 해적들에게 일종의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리고 "너 약탈물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해라." 대신 스페인 선박만 대상화한 거야. 영국 선박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인 선박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중에 한 10% 20%를 영국 정부한테 갖다 바치면 뭐냐면 "너희들 보호해 줄게 우리가." 그게 이제 산악선이거든요. 드레이크가 그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레이크가 나중에 인제 하도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다 보니까 스페인 정부가 항의해 갖고 인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가서 따렸거든요, 좀 막아 달라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시해 버렸죠. 무시를 넘어 갖고 아예 조롱을 했는데 드레이크를 이제 불러 놓고는 그 앞에 스페인 대사 앞에서 일종의 드레이크의 기사자기를 줬거든요. 그래서 인제 했는데 하여튼 이 드레이크가 나중에 인제 해적질을 하다가 카렌내전에서 큰 역할을 하죠. 예. 이 카렌내전을 이끌었던 사람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정도 이름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 산악선을 운영했다. 물론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게 또 있고요. 코코가 오스트리아 대역을 이제 탐험했죠. 예. 근데 여기는 좀 항구지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나중에 뉴질랜드도 이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요런 지역은 이제 처음에 제수를 확인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제 일반 사람들은 인제 했는데 요게 이제 금이 많이 발견되면서 많이 인제 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오리족이 있어, 마오리족.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근데 이 마오리족이 상당히 강력한 전사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오리족을 진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오리족과 타협을 했죠. 자치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존중해 줄게." 그래서 마오리족은 상당히 우대를 받고 살아요. 예, 뉴질랜드에서. 그건 왜냐면 뉴질랜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식민지화 과정에서 마오리족이 영국인들과 한번 개판 싸우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국인도 마오리족의 자치를 이제 인정해 주고 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죠. 예.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허드슨만을 개척했는데 이거는 캐나다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영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도 캐나다에 이제 진출했어요. 그래서 세인트 로렌스 지역인데 오늘 키벡 지역을 이제 확보했죠. 그리고 노바코시아 지역이 식민지였고 키벡은 다른 지역이네. 하여튼 그 당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쪽 지역이 케벡, 세인트 로렌스 요런 지역이거든요. 노바코시아 지역. 노바코시아가 요쪽인가? 요렇게 하여튼 요 일부 지역을 이제 장악했다. 그래 갖고 요때 이제 프랑스어를 쓰죠.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 보면 프랑스어권과 그다음에 영어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한때 케벡이나 노바코시아나 뭐 이런 지역에 뭐야 프랑스 식민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영어와 프랑스어를 캐나다는 같이 사용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루이지애나가 개척했죠. 예.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가 인제 원래 스페인이었다가 프랑스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원래 프랑스가 스페인 지역이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가져가죠. 하여튼 이 지역이 인제 어떤 지역이냐면 원래 어 이게 원래 프랑스였나? 프랑스였다가 스페인 지역이었다가 프랑스 지역이었다. 왔다 갔다 해요, 이 지역이. 이 루이지애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미국의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주 외에도 그 당시 인제 중서부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미국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가 동부고 이게 에파라치 산맥이고 요쪽 지역을 얘기해요. 미시시피 강이 있죠. 오늘날 미국의 한 20%를 차지하는 20-30% 차지하는 가나안 지역이야. 여기가 중서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요게였고 뉴올리언스가 중심 도시죠. 미시시피강 이렇게 딱 하구에 있는 뉴올리언스고 실제 그 당시
뉴질랜드는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별로 살지 못하고 여기 뭐냐면 그 인디언만 살고 있었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뉴올리언스 지역이었어요. 예. 근데 이 뉴올리언스는 이미 인제 뭐냐면 미국한테 넘어갔고 그래서 요 나머지 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서 인제 프랑스가 이게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지역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거야. 잘못하면 요쪽 지역에 영국이 있었잖아. 아까 쯤에 여기 영국 식민지가 있었죠. 영국한테 뺏길 수 있었고 프랑스가 지금 그 당시에 뭐 그 하이티에서 독립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과 싸우냐고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 당시 나폴레옹이 돈을 받고 미국에 양도를 했죠,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그래서 한 1,500만 달러 주고 양도를 했다는데 하여튼 대단해요. 1,500 달러인가? 1,500 달러인가? 1,500만 달러인가? 1,500만 달러겠죠.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때 인제 요 지리산 항해에 필요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교과서에 이제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갤린선인데 요걸 카라반선으로 인제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르투갈인들이 유럽과 이슬람의 조선 기술적인 장점을 침해 사각도과 삼각도를 장착한 배의 후면에 방향키를 설치한 카라반선을 건조했다. 그 갤린선 같은 경우에는 요 바람과 노를 같이 사용했잖아. 근데 원거리 항해에서는 노를 사용할 수 없죠. 이거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를 싣고 갈 수 없잖아,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도과 삼각동의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았고 이 반환기를 통해서 어디든 조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양 항해가 가능했고요. 카나반선을 저 발전시킨 게 갈리오선이에요, 갈리오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침반이 큰 역할을 했죠. 예. 그 중국에서 발명한 나침반을 뭐냐면 이스라엘 거쳐서 유럽에 전해져 한반도 나침반을 개발했고요. 여기 좀 보면 아스트로 레벨이 있어요. 요거 좀 외워 두세요. 이게 천체 관측 기구인데 왜 천체 관측 기구가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GPS가 없잖아. 예. 지금이야 뭐 먼 거리 항해를 가면 GPS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GPS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어떤 식으로 인제 그 바닷길 이용했냐면 근접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인제 이렇게 바닷길을 갈 때 이렇게 대륙하고 이제 육지하고 뭐냐면 같이 붙어가면서 했어.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같이 해야지 대륙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직선 항로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직선 항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침판하고 이 아스트로베인데 이 아스트로베는 뭐냐면 침체 관측 기구야. 그래서 인제 먼 거리 항해를 할 거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널 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천문 관측을 별자를 보고 정확히 자기 위치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별자의 위치를 통해서 자기를 위치를 알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아스트로베다. 그래서 이 나침반과 아스트로베는 종전의 근접 항해에서 벗어나서 원거리 항해를 가능케 했던 그런 뭐냐면 관측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나침반으로 항해하는 중 선박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아스트로페의 천문 관측 기구로 태양이나 별들의 위치를 보고 관측 지점의 경도나 위도를 파악해서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해적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해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대포를 설치했어. 예. 그래서 대포를 설치되면서 해적들의 배를 방어하기 쉬워져 원거리 항해도 가능해졌다. 지금도 해적들이 많잖아. 소말리아 해적도 유명하고 그 당시 말라카 보면 거기 해적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 상선이 무장을 할 수 있냐? 국제법 불가능해요. 상선이 무장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해적들이 다가오면 물대포를 쏘거나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거기 전기선을 깔아 놓거나 전기 철조망을 깔아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에 들어갈 건 뭘까요? 포트로마이오스죠. 자, 이 포트로마리스의 지리학에 수록된 세계 지도에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밖에 없었고 그마저 틀렸다. 그래서 이제 이 포트로마리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지구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라시아 대륙만 있었고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고 생각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지리산업에 의도하지 않게 도움을 줬죠. 콜럼버스가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만약에 자기가 인제 그 대서양 정도 건너갔다고 생각하니까 간 거지 그 대서양을 넘어서 태평양이 두세 배 큰 태평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인제 뭐 항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뭐 이런 것들. 자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위의 도표를 참고해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자. 필요. 책을 손으로 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쌌다.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 외에 책을 접하기 어려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 당시 뭐냐면 이건 예시예요.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요 예시는 이제 뭐냐면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교과서 내용은 교사형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에서 하이판 인쇄술이 이제 발견되면서 유럽 각국의 언어가 표현된 많은 서적이 널리 보급됐고 앞에서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다고 했죠. 또 함께 지리상의 발견도 가능했어. 왜냐 그 책을 보고 나서 뭐냐면 사람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킨 거야. 그리고 그것이 지리산의 발견과 또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험과 여행 서적이 많이 펼쳐되어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다음에 탐험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신민 활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은 앞에서 이제 뭐냐면 설명했고 에스파니아를 이제 보는데 에스파니아는 주로 이제 남미 지역에 이제 중점을 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토르데시우스 조약이야. 예.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토르데시우스 조약. 이거 잠깐 볼게요. 요게 인제 이 조약인데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 밑에가 있다. 이거 보면 자, 요 토르데시우스 조약을 보는데 원래는 이제 그 교황 알렉산더 2 세가 그래서 뭐냐면 중재를 했죠.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서로 싸우니까 같은 이제 카톨릭 신도들 국가들 아니에요. 그래 갖고 어떻게 선을 그었냐면 여기에다 선을 그었어. 처음에는 교황이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선을 긋고 "요쪽 지역은 스페인이 가져라. 그리고 요쪽 지역은 포르투갈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근데 여기 딱 봐도 인제 약간 스페인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이 교황이 스페인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여기에서 기준해 갖고 좀 더 이렇게 더 갔죠. 이게 이제 1494 년에 이렇게 그은 조약이 뭐냐면 토르데시아 조약이야. 예. 그래 갖고 이 토르데시아 조약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요쪽은 뭐냐면 스페인, 요쪽은 포르투갈인데 자 원래는 여기에 요런 브라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이야. 근데 이때 이제 그었던 그 선이 뭐냐면 상당히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불렀겠죠. 왜냐하면 딱 선을 긋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인제 브라질이라는 큰 땅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브라질이 여기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아니라 포르투갈이 여기를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원래 이 포르투갈은 여기가 밀림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제 여기 저 해안가 지역으로 인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상파울루는 여기 있지만 요 선 안에 밖에 있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갖고 요게 해안가에 있다가 점점 개척이 해 갖고 브라질이 인제 큰 땅을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브라질만이 인제 뭐냐면 남미 지역에서 포르투갈을 쓴 이유가 요거죠. 나머지 중남미 지역은 다 스페인 식민지지만 이 뭐냐면 토르데시우스 조약을 계기로 해 가지고 뭐냐면 그 포르투갈이 그 당시 브라질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사라고사 조약이 있는데 사라고사 조약은 물리학과 제도의 분쟁을 해결해서 포르투갈이 이제 물리학과 권리를 매도하고 사들이고 동방 17도서 경계를 설정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과 제도는 포르투갈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나중에 인제 인도네시아한테 뺏기죠 그걸. 그러다가
그 동티모르인가? 동티모르만 남게 돼. 그래서 나중에 동티모르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 갖고 동티모르는 나중에 독립하자마자 인도네시아한테 이제 공격을 받고 다시 인제 인도네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어 90 년대에 가서 이제 뭐냐면 독립을 하죠. 예. 자, 여기 보면 토르데실라스 조약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줄 읽어 볼게요. 자, 콜럼버스는 첫 번째 항해에서 돌아온 후 에스파냐 요청도 있고 또한 포르투갈 분쟁의 염려도 있어 교황 알렉산더 2세가 베르데 제도의 서방 500km 해상에 상상적 경계를 설정하여 이후 발견된 육지의 경계선을 서쪽 에스파냐, 동쪽 포르투갈로 한다고 정했다. 포르투갈은 구테어 이에 반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나 경계선을 1300km 더 이동해 시키고 요청했고 인도 근처에 도착해서 콜럼버스 보고를 믿고 있는 에스파냐 이에 찬성했다. 그러자 두 나라는 토르데실로 조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바로 이 무심한 상상적 경계선을 변경한 후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토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에 땅이 있을지는 몰랐던 거죠. 만약에 여기 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스페인이 반대가 심했겠죠. 근데 여기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를. 나중에 요 브라질이 이게 뭐냐면 발견된 거니까. 예. 자, 하여튼 토르데시우스 조약과 사라고사 조약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후반까지 이제 그 주도를 했거든요. 16세기 때. 근데 이들이 이제 미약한 국내 산업 기반 식민 제국의 약탈적인 그 경영 몰락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후반에 들어가면 그 네덜란드가 17세기를 주관했고 앞에 중반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 후반 이렇게 했고 주로 네덜란드는 동방 아시아 지역에 집중했는데 이때 이제 네덜란드도 물론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제 뭐냐면 집중을 했긴 했지만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나 스페인한테 뺏겼고 동방을 이제 갖고 주로 오늘날 네덜란드가 지향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예. 그래서 바타비아의 이제 거기 중심 지역이죠.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보시면 될까.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다가 결국에 프랑스가 영국한테 넘겨줬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각국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볼게요. 예. 자, 제국주의 이전에 인제 뭐냐면 식민지 경영은 주로 인제 그 중상주의 정책에 입각해서 인제 했죠. 그리고 식민지 획득을 이제 목적이 있는 식민지 보다는 그 뭐냐면 주로 원료 공급지 원료 공급지 보면 시장 개척이 목적이 있는 거죠. 시장 개척. 네. 그 원료 공급지와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인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갈레온 무역이라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 멕시코하고 쭉 중남미 지역 있죠. 중남미하고 저기 중국 간의 무역이 있어요. 태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갈레온이라는 범선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레온 무역은 동아시아 교과에서도 나와 있죠. 하여튼 있고 필리핀을 인제 거점으로 해 갖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약탈 무역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쉽게 인제 패권을 잃게 됐고 네덜란드가 인제 했는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인도의 영국 세력을 축출하고 아메리카 무역을 독점하고 부상 무역은 그냥 무조건 뺏는 게 아니라 물품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원주민과 물품 교류를 통해서 장기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했던 그 농업 형태가 플랜테이션 농업이야. 이것 좀 외워 두세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 노동력을 결합해 갖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인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걸 많이 했죠. 인도네시아 보면 뭐 커피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이런 작물을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영국도 동인도에다가 성립해서 인도 중심의 무역을 했고 그 버지니아 식민지를 또 건설했다. 이건 알렉산더 그 엘리자스 여왕에 의해서 이제 엘리자스 여왕이 이제 처녀도 이제 있으니까 처녀의 의미 버지니아로 이렇게 적었다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프랑스는 아직 케베시 뭐 미시간 전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쟁탈전 성격 보면 왕조적 이해관계를 작용하고
있고 세력 균형 유지를 목적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게 이제 뭔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왕조 전쟁이 같이 있을 때 뭐도 있었어요. 식민지 전쟁도 같이 있었어. 네 번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 네 번의 전쟁을 거쳐 갖고 마무리한 조약이 파리 조약이죠. 파리 조약.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잠깐 중복된 게 있네. 아 이건 뭐 중복되지 않았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신앙의 개척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친 영향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볼게요. 요건 제가 이제 기타 사 때 한번 다시 이제 볼 텐데 어 요거 그냥 적어 놨어요 여기다가. 어 기타사 이제 교재 때 적어 놓을게요. 하여튼 여기 좀 보면 그 일부 내용이 기타사 교재에 있어요. 여기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여기는 아까 토어데시우스 경기에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교황이 쓴 그런 거는 여긴데 요쪽인데 자 그 영향을 보면 브라질은 포르투갈, 브라질을 제한 남아메리카 지역은 에스파냐 식민지가 되고 그 결과 브라질은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 나머지는 에스파뇰을 각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포르투갈어 전문가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어하고 뭐가 다르냐 했더니 크게 다를 건 없대요. 그냥 에스파냐 사투리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탐험가 모험가 선교사들 이주 정책 및 유럽에 아메리카 건너가는데 그다지 금은강산 개발과 플란테이션 농장의 가혹한 노동 이주민의 대륙에 온 천연두에서 인구가 급감했죠. 예. 여기 보면 인구가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 갖고 원주민은 보호하는 정책을 해요. 얘네는 이제 기독교 개종시키고 카톨릭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신에 원주민 대신에 뭘 줘? 흑인들. 음. 흑인들 이렇게 가져가. 명령력도 있고 흑인들이 또 이게 뭐냐면 남 중남미 지역에 노동할 수 있는 딱 환경에 딱 맞게 체계가 돼 있어. 예. 더운 데서 일을 많이 해 보고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흑인들이 대체됐고 이때 흑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보면 흑인하고 백인 간의 어떤 혼연 그게 뭐라고 하죠? 물라토라고 하죠? 예 흑인과 백인 간의 혼연이나 아니면 흑인하고 원주민의 혼연, 삼바 같은 계통의 인제 혼연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죠.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마토, 담배, 카카오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탕수수, 밀, 말, 보리, 점용 말은 처음으로 아메리카에 건너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말이 원산지는 원래 아메리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건너오면서 원주민이 건너서 말을 멸종시키고 하여튼 그때 이 아메리카 말들은 없어지고 이 말들이 유럽을 또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말들이 유럽을 거쳐서 이제 왔는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말들이 다시 또 아메리카에 들어왔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전염병이 또 중요하죠. 아메리카 지역은 오랫동안 고립된 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되게 뭐냐면 심각했죠. 천연두, 뭐 홍역, 그다음에 패스트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사탕수수, 밀, 보리 등의 아메리카가 에 전파되어 대량 재배가 이제 이루어졌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다 이거 구황 작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해주죠. 새로운 농작물들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사탕수수의 재배를 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자 노예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제 많이 수입했고 유럽에 수입된 감자와 고구마는 인구 증가에 크게 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티 있죠? 아이티 지역에 많이 이제 프랑스가 그 흑인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 가지고 요게 뭐냐면 그 사탕수수 재배를 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티가 독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아이티 지역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아예 멸종됐고 전염병 때문에 대신 프랑스가 소 데리고 온 아이티에 이제 데리고 온 그 흑인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 제2 산업 발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지리산에 그 관련된 발견 관련된 나올 때 지리산의 발견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예. 그 가격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5 번이에요. 자, 지리산 발견 결과 유럽 세계가 이제 팽창했죠. 그다음에 무역의 중심지대가 이동했고요. 그다음 산물이 전개됐고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초에 나왔던 것은 여기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거. 그다음에 가격혁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문제 나왔죠. 자, 유럽 세계 팽창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인들 식민 활동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에 이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이들 간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역 패권과 식민지 획득을 위한 경쟁이 났고, 그다음에 이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됐죠. 왜냐면 예전에는 좀 따로따로 놀았잖아. 여기 따로 놀고, 뭐 여기 따로 놀고, 여기 따로 놀고. 근데 여기 따로 놀고 이걸 하나로 합쳐줬죠. 예. 물론 간간이 교류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교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요때고 19 세기 들어가면 이제 유럽 중심의 어떤 문제들이 인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갖고 세계사 내용 조직도 그 지리산을 발견 이전까지는 어 이런 이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조직하고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는 주제 중심 방법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유럽 주도의 첨단 의미의 세계사가 인제 성립됐다. 요때 첨단 의미라는 것은 세계사는 지구사죠. 지구 전체 역사.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가 아니다. 그 예전에 인제 세계사라는 것은 따로 다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리산 발견 이전에도 그 세계사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 세계사라는 게 자기 주변의 역사를 인식하는 거야. 자기와 자기 주변의 역사를 인식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부터 세계사라는 것도 있었고 뭐 집사 같은 책들이 그 뭐냐면 대표적인 어떤 그 책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역교동 관련돼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인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 뭐 그렇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됐죠. 원래는 무역의 중심지 유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중해 지역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 지역 있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 같은 게 요렇게 해서 연결된 국면에 인제는 요쪽으로 바뀌었죠 대서양.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모직물을 갖다 팔고 은을 가지고 와서 이걸 다시 아시아와 교환하죠. 그때 향신료나 도자기나 비단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서 은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 교육권이 형성됐다. 그래서 유럽은 뭐했냐? 유럽은 벌 생산품이 없어져. 모직물이라고 하는데 모직물은 솔직히 벌 필요성도 없고 요쪽이나 모직물 갖다 팔았지만 그게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생산 없이 아메리카의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뭐냐면 아시아의 비싼 도자기 그 변직물 여러 가지 물품들 차 같은 걸 가져와서 소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9 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은 비리비리한 국가였다. 그래서 진정한 그때 강대국은 중국하고 인도였죠. 예. 유럽은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 가서야 뭐냐면 유럽의 전체 생산량이 이제 인도나 중국을 추월했고 요때 가서야 중심 국가였고 16 세기 딱 하고 나서는 중심은 아직까지는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였고 19 세기 가서야 진정한 유럽이 인제 중심 국가가 됐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인제 지중해에서 대서양 인도했고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로 영향을 주죠. 그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북유럽 르네상스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상문이 인제 산물이 전개되죠. 그 아시아 지역에서 아메리카의 인제 차나 아니요. 아시아 지역에 인제 차나 면화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설탕이 들어왔어요. 예.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인제 했죠. 원래 사탕수수는 이거 뭐 구대륙에서 도입한 건데 딱 그 신대륙에 접하기 편하기 때문에 미국 남부 지역이나 이제 카리브해 연안에 이제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탕을 추출하죠. 그래서 설탕이 들어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업혁명은 이제 왜 일어났냐? 자, 일단은 무슨 자본이 요때 성장했냐면 산업 자본이 성장했어요.
보통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인제 나누잖아요. 이걸 나누는 이제 방법이 부를 어떻게 축적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상업자본은 뭘 유통을 통해서,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금융자본은 뭐냐면 금융 통해서 어 인 거죠. 그래서 이 상업자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A 지역과 B 지역이 있으면 A 지역이 싸고 B 지역이 비싸면 이걸 가지고 와 갖고 갖다 파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상업자본이라고 해요.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쿠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산업자본이죠. 알리나 테무 같은 것들은. 근데 산업자본은 삼성, LG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산업자본이에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자본 형태는 상업자본인데요. 그러면 이게 인제 지리산업 발굴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상업자본과 연결됐죠. 유럽에서는 되게 비싼 거를 어 뭐냐면 아시아나 남미 지역이나 아메리카 지역에 싼 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득을 얻는 거잖아. 그래서 아시아나 아메리카에 값싼 그 비용을 가지고 와서, 그 아시아나 아메리카에 가격이 싼 것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 좀 더 이득을 얻어 갖고 파는 거. 이게 그걸 통해서 상업자본이 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상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발전된 걸 상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식민지야. 어 원료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서 토대로 이제 설립됐고, 시장의 확대, 중세적 길드 체제가 해체됐죠. 그래서 상업자본을 통해서 막대한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종전의 길드에서 그걸 수요를 감당 못해. 그러니까 길드 대신에 외곽으로 나가서 농촌 지역에서 수공업이 발달되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 농촌 수공업을 그 당시 상업자본들이 선대위를 통해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이제 공급을 해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세적 길드가 해체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시민계층 형성과 자본주의의 본격적 발달, 요때 이제 시민계층과 자본주의 축적은 뭐와 연결됐다? 상업자본과 상업자본하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기업이 출현됐죠. 주식회사, 인허회사, 그다음 각국의 동인도 회사인데, 자, 인허회사는 이제 동인도 회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면 리스크가 크니까 그걸 대신에 그 뭐냐면 외부에 하청을 주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것들 하청을 해 줬고, 그때 그 동인도 회사는 그 대가로 정부에 막대한 또 돈을 주고 정경 유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독점권을 주고 대신 동인도 회사는 그 국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국가 입장을 때 돈도 받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시민직 개척에 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그 뭐냐 부담을 좀 덜어 주고 그런 역할을 동인도 회사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 항해를 하다 보면 그 뭐냐면 개인 돈 가지고 안 가죠. 리스크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해.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주식회사 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원거리를 향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주식회사가 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보험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 예, 보험 같은 것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각종 금융 기법들이 상당히 뭐냐면 발달했어요. 주식회사, 보험, 선물, 옵션, 은행 등등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요 당시에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교육 상품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뭐 이런 것들, 차나 그다음에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은 감히 먹질 못했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막대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상품화돼요. 음. 그래서 후추나 향신료 같은 것들은 상품화되고, 그래서 인제 설탕, 차, 담배 같은 경우는 원래 부유한 사람들 기호품이었지만 점점 확대돼서 일반인들 기호품이 됐고, 그다음에 옥수수, 감자들이 인제 서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했는데 특히 인제 이건 인구 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다. 그 옥수수, 감자. 원래 감자는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감자를 널리 보급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스웨덴 2 세라고 하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인도의 면 제품이 확산됐다.
그래서 이 인도의 면제품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 당시 모직물 업자들이 폭삭 망했고, 그래서 모직물 업자들이 연합을 해 갖고 요 인도산 면제품을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결국 받아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밀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도 면제품을 만들자.' 하면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면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그거 나중에 좀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교역량이 급증됐고 앞에 인제 말한 것처럼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값싼 곳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좀 임원을 붙여 갖고 이걸 갖다 파는 과정에서 상업자본이 형성됐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 중세적 길들을 해치하는 그 역할을 했고, 상업자본은 농촌수공을 장악해서 그 선대를 통해서 농촌수공을 장악해 갖고 거기에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뭐냐면 유럽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중세적 길드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혁명을 보겠습니다. 가격혁명은 그다음 18 년도에도 기출 나왔고 예전에도 한번 또 나왔어요.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자, 가격혁명의 내용은 뭐냐면 신대륙이 금, 은 등 기본소득 대역을 유입하니까 화폐 가치가 대량으로 하락된 거야. 예.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화폐가 늘어난 데 반해서 이 공급량이 딸리게 된 거잖아. 예. 그러면 인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겠어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고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봉건적 지주는 화폐지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고존자산 소유자에겐 불리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유리하겠죠? 그 상공업자와 농민들에게 유리한데, 상공업자는 왜 유리하냐? 얘네들이 인제 장사하려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의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이자를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예. 명목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명목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이제 뭐냐면 돈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실질 금리가 떨어지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뭐냐면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유리하죠. 농민들 입장을 때 농산물을 비싸게 갖다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농산물을 뭐냐면 비싸게 갖다 팔 수 있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임금 노동자 임금 올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진의 지대를 높일 수 있지 않냐,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신문을 읽고 그때그때마다 인플레이션 추이를 파악하고 인플레이션 지수를 알 때나 가능한 거고, 그때는 그런 통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매체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뭔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걸 수치화시키고 이걸 뭐냐면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매체나 통계 기법이 없기 때문에 이 즉각 뭐냐 인플레이션을 올라가는 걸 지대라든지 임금에 반영될 수 없었어. 이걸 고려해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봤고요. 거기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훑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신학교 개척 전과 신학교 개척 이후인데 요게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이. 이게 03년 기출 문제에 나왔나? 예. 네. 자, 신라면 개척 전에는 오스만 제국을 끼고 인제 뭐냐면 아시아의 물품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향신료들이 인제 했고, 요때 향신료는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제 했죠. 대신에 유럽은 은 이렇게 나갔는데 신라면 개척 이후에 인제 좀 복잡해졌어요. 자, 여기는 유럽은 그 아메리카에 은, 담배, 설탕 같은 걸 가지고 와. 예. 모직물을 인제 주고, 근데 대신 모직물 볼 의미는 없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인제 특히 은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아시아에 갖다 팔죠. 예. 이 모직물인데 모직물은 솔직히 아시아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 대신에 은을 이제 가서 향신료, 비단, 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유럽에. 그다음에 아프리카하고 인제 아메리카, 유럽 간에 무슨 무역을 했냐면 삼각무역을 했어. 노예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아메리카에서 이제 인디언들 수가 감소하잖아요. 예. 그래서 흑사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소하니까, 천연두 때문에 감소하니까 그 당시 인제 뭐냐면 유럽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대신에 노예가 필요했던 거야, 흑인 노예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 가지고 아프리카 부족민들에게 무기나 일용품을 주면 이 부족장들이 그 돈을 무기나 불 가지고
그 옆 부족을 공격해. 그래 갖고 어 점령을 한 다음에 그 포로 잡은 것을 노예로 갖다 팔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인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아메리카 가서 노예를 끌고 와 갖고 플랜테이션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상강무역의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흑인들이 뭐냐면 많이 아메리카를 갔고 그래서 흑인들이 세운 최초의 국가가 하이티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자 자료 1 번을 볼게요. 신항로 개척 이전에 유럽 무역을 주도한 대표 상인을 알아보자. 자,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베네치아, 밀라노, 필렌치에 그리스인들이 주도했죠. 자, 그리스인 이거 잘못 쓴 오타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인이죠, 이탈리아. 예. 여기도 오타가 있네. 몰라서 틀렸을 건 아닌 것 같고 잘못 쓴 써서 틀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자료 2 번에서 가해 무역 체제를 이제 뭐냐면 쓰고 "이 무역 체제 형성된 배경을 쓰시오." 가가 인제 삼각무역 관련된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면 가해 무역체제는 삼각무역체제인데 삼각무역체제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서해안 탐험에 성공을 거둬 금, 상하, 노예 무역을 전개했다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하여 은각을 개발하고 플랜테이션 농업에 필요한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들여오면서 형성됐다. 그 흑인 노예 무역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초창기 때 이 사람들이 주도했고 나중에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주도했다가 이 주도이 영국이나 이제 넘어갔죠. 예.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때 17, 18 세기 때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예전에 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야. 예.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지이며 대서양으로 나가기 좋았다.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은행 화폐를 도입하여 금융 거래가 편리했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본부가 위치하여 활발한 금융 활동을 했다. 오늘날 주식의 개념, 그다음에 그 선물이니 옵션의 개념 다 금융 기법들이 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했고 그때 유대인들이 큰 활동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유대인들 어디에서 왔다고? 스페인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15 세 그 관련된 내용인데 갈레온 무역 관련된 거죠. 에스파냐가 있는데 원래 에스파냐는 카리브해를 통해서 인제 이렇게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과 금을 뭐냐면 가져갔는데 요 중간에 누가 많다 그랬어? 해적들이 많으니까 요게 가니까 여기가 별로 많이 뺏기니까 여기 가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바뀌었냐면 태평양을 거쳐서 마닐라를 거쳐서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게 이득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 무역 성당을 중심 갈레온 무역이 행했죠. 갈레온은 그 당시 에스파냐가 썼던 배죠. 그래서 포토시에 가서 아카풀코에서 그다음에 여기 있죠. 그래서 사카테카스에서 은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서 마닐라 누손 섬에 뭐냐면 가고 요길 거점으로 해서 명나라 일본과 교류를 해서 거기에 이득을 얻은 것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가는 그런 발달이 됐다. 그래서 예전엔 여기가 주였는데 여기는 해적 때문에 안 되고 요렇게 해 갖고 갈레온 무역이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은이 중국에 집중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어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얘기했지만 그 당시 뭐 지정제나 일족편법 등으로 해 갖고 그 당시 은 중심의 세제가 만들어졌고 은이 그 당시에 뭐냐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은값이 비쌌어.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 금하고 은의 비율이 1대 10 이었는데 중국은 1대 3 이었죠. 그러니까 은값이 비싸니까 모든 은이 요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일본의 은이나 이 당시 남미의 은이 다 명나라로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포토시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지명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6세 17세 국제무역에서 아메리카 은이 교육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멕시코와 페루의 은강에서 채굴된 은은 에스파를 거쳐서 유럽 각지에 흩어졌으며 일부는 태평양을 횡단하여 중국의 상품을 구입하여 갈레온 무역 요거 정확한 명칭 좀 외워두시고요. 갈레온 무역에 활용됐다. 면직물, 비단, 도자기, 차 등의 인도와 중국 물품에 견줄만 상품이 없었던 유럽은 아메리카에 약탈한 은을 아메리카에 온 많은 은을 주고 인도와 중국의 상품을 구매했다.
그 결과 대량의 아시아 상품이 유럽에 항했고 유럽의 은이 아시아에 흘려들었으며 인도와 중국에 도착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어떤 그것을 실시했다? 아, 일족편법가 지정 문제가 실시했다. 요거 예전에 03년 기출 문제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 은이 아시아에 흘러들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은이 유럽에 들어와서 일으킨 것이 가격혁명이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03년 기출에 나왔고 또 13년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결과적으로 아메리카노는 세계를 하나로 경제 체제를 묶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이 아시아와 공동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은 때문이다. 아메리카에서 약간 은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상강무역을 중심으로 이제 아프리카 노예무역 관련된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